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는 조여셉 목사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역사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 시기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느헤미야 이후에 바사 지배 시대까지 이 아수르의 전성 시대와 멸망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벨론 제국의 등장과 멸망을 살펴보고 이제 바사 제국의 등장과 멸망을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이 바사 제국의 등장과 멸망 일부를 참조했는데 이제 이 바사 제국이 성경에 어떤 왕들이 등장하고 또 이스라엘 역사와 어떻게 맞물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전개되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대의 다리오 왕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2세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후에 바사의 고레스 2세는 자신의 외삼촌 다리오 왕을 메대와 바사 연합 제국의 왕으로 세우게 되고 이 다리오가 2년을 다스리고 난 이후에 당시 실제 권력자였던 고레스 2세가 이제 왕권을 이양받고 메대를 바사에 부속시켜서 주전 538년부터는 새로운 바사 제국의 왕으로 이제 공식 즉위하고 출범하게 됩니다. 이 고레스라는 인물은 성경에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죠. 이사야 45장 1절 말씀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바사 제국의 말로는 태양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는 바사에 흩어져 있던 유다 백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선포함에 따라 이제 유다 백성은 주전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고 중간에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약 16년간 중단했지만은 그러나 다리오 1세 제2년 6월 24일이죠. 이때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해서 제6년 12월 3일까지 약 4년 5개월 만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포로민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유다 백성에게 혜성처럼 나타나 해방을 안겨준 고레스의 등장,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전 700년경 바벨론을 무너뜨릴 고레스를 가리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이라고 칭하면서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사야 46장 11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포함한 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후로 성경에 등장하는 바사의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리오 1세죠. 고레스 2세가 죽은 이후 바사에서는 캄비세스 2세와 바르디아, 다리오 1세 등 이 세 왕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다니엘 11장 2절에서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예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바르디아는 캄비세스가 애굽 원정에 나가 있는 동안 자신을 캄비세스의 동생인
스멜디스라고 속이고 왕위를 찬탈하였으므로 거짓 스멜디스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다리오 1세는 바벨론 유수에서 제1차로 기환한 백성이 주전 536년에 시작된 성전 건축을 16년이나 중단하고 있을 때 주전 520년에 공사를 재개하도록 허락한 왕, 이 왕이 바로 다리오 1세죠. 에스라 4장 26절 말씀이나 5장 6절 그리고 6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학개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이나 2장 10절, 스가랴 1장 7절과 7장 1절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면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사왕은 아수에로라는 왕이죠. 역사적으로는 크세르 크세스 1세라는 왕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고 유다인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한 왕이기도 하죠. 에스더 2장 17절 말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2절 상반절에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그 후에 넷째에 해당하는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인 것입니다. 크세르 크세스 1세죠. 아하수에로 왕이 일어나기 전 새 왕이 다스리는 동안 니디와와 바벨론 그리고 애굽에 대한 성공적인 정복이 있었고 특히 다리오 1세의 엄격한 세금 정책으로 아하수에로 왕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연회가 180일 이상 지속되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에스더 1장 4절에는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그 부유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는 부유함으로 점점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를 칠 정도가 되었다고 다니엘 11장 2절 하반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주전 474년 하만이 바사제국 127도에 흩어진 유다인들을 전부 몰살하려는 음모를 발견하게 되죠. 이때 아하수에로 왕은 유다인을 몰살하려는 하만의 음모를 발견하고 하만과 그 일족을 진멸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처음에 총리 하만의 뇌물과 교묘한 말에 완전히 쏘가 인장 반지를 빼어 하만에게 주었는데 이때부터 하만은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 민족 전체에 대한 몰살 계획을 거침없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죠.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가운데 역대 일기를 읽던 중에 전에 자신을 모살하려던 음모가 모르드게의 고발로 발각되었다는 부분을 읽고 하만이 죽이려던 모르드게에게 오히려 큰 상을 베풀게 됩니다. 에스더 6장 1절과 11절 말씀이죠. 그리고 마침내 아하수에로는 왕비 에스더를 통하여 하만의 괴계를 밝히 알게 되었으며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대신 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다시 조서를 내려 유다인을 진멸하려는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으며 하만의 10아들, 그 10아들을 죽여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았다고 에스더 9장 13절과 14절은 말씀합니다. 주전 474년 전체 유다인을 몰살하려던 하만의 계획은 아하수에로 왕을 통한 하나님의 각별한 섭리 역사로 무산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16년 후인 주전 458년에 에스라를 지도자로 한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 역사가 무사히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살펴볼 왕이 있는데 아닥사스다 1세죠. 아닥사스다 1세, 역사적으로는 롱기마누스라고 불리우는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1세는 아하수에로 왕의 셋째 아들이며 이 아버지 왕을 암살한 아르파타나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유다 민족의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허락하였는데 한때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브엘과 그 동료들의 악의적인 글을 읽고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기도 한 왕이었습니다. 에스라 4장 7절과 2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벽을 재건하도록 제3차 포로 귀환을 허락하였고,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바사 제국을 이끌었던 왕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은 다리오 2세, 아닥사스다 2세, 아닥사스다 3세, 아닥사스다 4세, 또 다리오 3세, 이렇게 여러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바사 제국은 다니엘 2장에 나오는 큰 신상의 은으로 된 가슴과 팔에 해당하는 나라였습니다. 은과 관련하여 바사는 최초로 은을 화폐 단위로 한 징세 제도를 실시한 나라가 이 바사 제국이죠. 또 바사는 다니엘 7장에서 곰과 같은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곰은 몸 한편을 들었는데 이것은 메데 바사 제국이 처음에는 연합국이었다가 나중에는 한 나라가 우세해져서 하나로 통일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또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이것은 이 나라의 탐욕성을 나타내는 예언적인 말입니다. 실제로 바사는 새 갈빗대에 해당하는 리디아, 바벨론, 애굽을 차례로 멸망시켜 나갑니다. 다니엘 8장에서는 바사 제국을 수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 3절과 4절에서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이가 절대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가리키죠. 다니엘 8장 20절에서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긴 것은 메대와 바사가 연합국이었으나 바사가 메대보다 강성하여 메대를 장악하게 될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또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는다는 것은 동쪽에서 일어난 바사 제국이 강력한 정복력으로 새 지역을 향해 뻗어갈 것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실제로 바사 제국은 서쪽으로는 바벨론, 그리고 시리아와 소아시아를, 남쪽으로는 애굽을 점령하고 북쪽으로는 아르메니아와 카스피의 인근 지역 국가들을 정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바사 제국이 넓은 지역을 차지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5장 1절과 2절에 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 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바사는 이처럼 강력한 제국으로 명성을 떨쳤지만 아닥사스다 2세 이후에 계속된 내분과 무모한 전쟁으로 급격히 쇠퇴의 길을 걷다가 마지막 왕 다리오 3세가 주전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 의해서 가오가멜라 전투에서 패하여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사는 피지배국의 종교에 대한 간용적인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바사 제국 지배 아래 있던 유다인들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자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제국이죠. 헬라 지배 시대입니다. 주전 331년부터 164년까지 역사입니다. 다니엘 11장에서는 거대한 바사 제국이 망하고 나서 약 200년 후에 있을 역사적 사건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예언이 있지만 다니엘 11장만큼 역사적 상황을 자세하게 예언한 내용은 흔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11장 2절에서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참된 것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확고함, 확실함, 진실, 진리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주어지는 예언은 진실로 참이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임을 밝히 드러낸 것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3년 주전 536년에 히데겔 강가에서 3주간의 금식 기도 중에 이 묵시를 받게 되었다고 다니엘 10장 1절과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에는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헬라의 강력한 통치와 내 왕조로의 분열,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과 애굽 지역을 차지한 프톨레미 즉 남방 왕조와 이 셀루쿠스 시리아 지역을 차지한 북방 왕조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전쟁,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죠.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유다 민족 핍박과 그의 비참한 최후가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일어날 왕들의 존재와 구체적인 역할이 예언을 통해 아주 사실적으로 치밀하게 예언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잡한 듯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속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열강의 군주들과 열국의 역사를 그 작정하신 경륜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개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알렉산더 대왕과 제국의 분열 내용을 살펴보죠. 주전 331년에 알렉산더는 바사의 다리오 3세와의 최후의 일전, 그 유명한 가우 가멜라 전투죠. 여기서 승리하고 마침내 세계를 호령하는 대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11장 3절에서는 이런 알렉산더를 가리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건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전 323년 6월 32세로 갑자기 죽게 됩니다. 이후 헬라 제국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빠져들게 되죠. 이때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안티고누스가 헬라 제국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이것을 원치 않았던 여러 장군들은 연합하여 안티고누스에게 대항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 디아도끼라고 그러죠. 디아도끼 후계자. 이 후계자를 자처하는 여러 장군들이 피차에 치열한 권력 다툼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가리켜서 디아도끼 시대, 역사적으로는 주전 323년에서 301년 사이에 일어난 시대를 말합니다. 주전 301년 입수수 전쟁에서 안티고누스가 죽은 후 디아도끼 시대는 끝나고 헬라 제국은 이제 네 왕조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셀루쿠스 장군은 북부 시리아, 수리아죠.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프톨레미 장군은 애굽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남부 수리아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리시마쿠스 장군은 소아시아 지역을, 카산더 장군은 본래의 헬라 즉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은 이미 성경에 여러 차례 예언되어 있습니다. 헬라는 다니엘 2장 큰 신상 예언에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녹과 같은 나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헬라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구리 재련 기술이 탁월했습니다. 또한 헬라는 다니엘 7장 4가지 짐승의 이상에서는 표범과 같은 짐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6절에서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건세를 받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헬라를 대표하는 알렉산더 대왕은 주전 336년부터 323년까지 표범과 같이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정복하여 나갑니다. 표범의 등에 있는 새의 날개 넷은 정복의 신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짐승의 머리 넷은 알렉산더가 32세의 젊은 나이로 죽은 이후에 그의 영토가 네 사람에 의해서 분열될 것을 나타낸 것이며 실제로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헬라는 치열한 권력 다툼의 시기를 지나 네 지역으로 분할되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무인과 질환에 특효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한의원 제중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노 213-263-2803 213-263-2803 제중한의원. 온 가족이 갈 수 있는 편리하고 편안한 병원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은 예방접종, 체크업, 의사 방문까지 여러분의 필요에 정성을 다합니다. 메디케어, PPO, HMO 등 많은 보험을 취급하며 한국말, 영어, 간단한 스페니쉬 가능합니다.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 720 노스하버 블러바드 스윗 B 플러튼에 있습니다. 714-526-2364 714-782-7700. 프리미엄 레스토랑 엠그릴, 탁월한 와인 셀렉션, 뷔페식 샐러드바, 완벽하게 구워진 최상급 고기, 최고의 브라질리안 바베큐 요리를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 즐기세요. 특별한 데이트, 친구들과의 즐거운 저녁 식사, 당신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와 품격을 엠그릴이 제공하겠습니다. 엠그릴은 사랑하는 아이의 첫돌을 축하하기에도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완벽한 파티를 위한 모든 것을 맡겨주세요. 엠그릴. 대한민국 송도, 당신의 내일을 빛낼 단 하나의 오피스텔,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오피스텔을 지금 바로 만나보십시오. 역세권과 편리한 생활 환경, 쾌적한 대규모 공원, 그리고 전용 커뮤니티 시설까지 이 모든 프리미엄을 누리는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오피스텔. 품격 높은 오피스텔 투자가 지금 당신을 기다립니다. 분양 문의는 뉴스타, B, 리맥스 메가, 드림, 하바드, 레드포인트, 원플러스, 홀드웰 뱅커로 연락 바랍니다. 최고 등급의 프라임 갈비와 특제 양념 소스의 비밀이 담긴 삼겹살, 촉촉한 닭고기 고유의 맛이 살아있는 치킨 바베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맛이 찾아옵니다. 브레이커스 코리안 바베큐. MBC TV 등 주류 언론에서 극찬한 바로 그 레스토랑. 브레이커스 코리안 바베큐.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는 한국의 맛을 직접 경험하세요. 브레이커스 바베큐는 벌몬과 칠가에 있습니다. 213-212-1919. 배창안가 리조트앤카지노가 가수 백지영의 단독 라이브 콘서트를 4월 20일과 21일에 개최합니다. 총 맞은 것처럼 사랑 안에 잊지 말아요 등 백지영표 감성에 취해 발라드의 여왕, OST 여왕의 차원이 다른 클래스를 직접 느껴보세요. 문의가 폭주하고 있으니 티켓 구매를 서두르세요. 배창안가 리조트앤카지노에 오셔서 차원이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877-711-2946번으로 지금 전화주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천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수천 년을 이어갈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 문배술. 문배술의 생명인 문배향이 가득한 묵넘김. 일체의 첨가물이 없는 깨끗함의 절정, 진하게 가슴에 남는 향. 중요 무형문화재 86가구로 지정된 문배술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대형마켓, 호텔, 유명식당에서 인기 있는 한국인의 대표 명주 문배술. 이제 미국에도 있습니다. 문배술. 안녕하세요. 가수 최백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뉴스 FM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헬라 제국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이 수양을 쳐서 엎드려뜨리는 이 수염소의 이상에서도 이제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니엘 8장 5절과 8절 말씀이죠. 이 수염소는 바사를 멸망시키고 세계를 지배하게 될 헬라 제국을 가리킵니다. 역사적으로도 수염소는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짐승이었으며 헬라인들을 염소족, 고트족이라고 불리우게 되죠. 다니엘 8장 21절에서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 5절에서 이 수염소가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짧은 시일 안에 아주 신속하게 세계를 정복할 것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수염소는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있었는데, 이 뿔은 헬라의 철제 왕으로서 가장 강력했던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뿔이 꺾이고 네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나오는 것은 역시 알렉산더 대왕 후에 나라가 넷으로 쪼개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다니엘 11장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을 한 능력 있는 왕으로, 그리고 알렉산더 사후에 일어날 나라의 분열을 서나 사방으로 나눌 것이라고 다니엘 12장 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대로 헬라는 알렉산더 사후 디아도키 시대를 지나 네 왕조로 분열이 되죠. 이 가운데 니시마쿠스 왕조와 카산더 왕조는 다른 왕조들에 비하여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니시마쿠스는 소아시아 지역을 차지했지만 주전 281년 셀루쿠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며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카산더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을 차지하고 왕이 되었으며 주전 315년에 데살로니가를 창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왕조는 주전 167년에 로마에 합병되고 말았습니다. 유다인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각축을 벌이면서 오래 지속되었던 왕조는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였습니다. 두 왕조는 이스라엘 땅을 서로 차지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전쟁을 치렀는데, 유다인들은 주전 320년부터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주전 198년부터는 셀루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헬라 제국에 분열된 네 왕조 중 팔레스타인 통치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다니엘 11장 5절 이하에 예언된 남방 왕은 프톨레미 왕조, 즉 애굽의 왕을 가리키고, 북방 왕은 셀루쿠스 왕조, 즉 시리아 왕을 가리킵니다. 역사적으로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 사이에는 6차례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것을 시리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다니엘 11장에서는 제3차부터 제6차까지의 시리아 전쟁과 관련된 예언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프톨레미 왕조 지배 시대죠. 주전 320년부터 198년까지 시기입니다.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는 주전 323년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여러 장군의 각축 속에서 프톨레미 1세가 주전 32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방 종교에 간대하였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들이 알렉산드리아로 이주하여 정착하게 됩니다. 이때 이곳에 살던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프톨레미 2세의 지원을 받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당시 세계적인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70인경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프톨레미 왕조 시대에 유다인들은 번영을 누렸으며 대제사장의 지도하에 자치권을 행사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프톨레미 왕조의 왕들은 첫 번째로 프톨레미 1세죠. 다니엘 11장 5절에서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방의 왕은 애굽 지역을 통치한 프톨레미 1세를 말합니다. 그는 알렉산더 사후에 넷으로 분할된 지역을 통치한 네 장군 가운데 가장 유능하고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프톨레미 2세죠. 다니엘 11장 6절에서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였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해 후에라고 한 것은 다니엘 11장 5절에서 프톨레미 1세와 셀루쿠스 1세가 권세를 떨치며 왕으로 선포된 후 많은 시간이 흘렀음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 남방왕은 프톨레미 1세의 아들 프톨레미 2세로 그는 자기 딸 베레니케를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와 결혼시켜 화친하려 했습니다. 안티오쿠스 2세는 남방왕 프톨레미 2세와 동맹을 맺기 위하여 베레니케와 결혼하면서 본초인 나우디케와 이혼하게 됩니다. 주전 246년 프톨레미 2세가 죽자 안티오쿠스 2세는 전처인 나우디케를 합법적인 부인으로 다시 인정하고 그녀의 아들 셀루쿠스 2세를 후계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얼마 후 나우디케는 베레니케와 그녀의 아들을 죽이고 심지어 안티오쿠스 2세까지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셀루쿠스 2세를 왕으로 세우게 되죠. 세 번째가 이제 프톨레미 3세입니다. 다니엘 11장 7절에서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는 프톨레미 2세의 아들이자 베레니케 공주의 남동생 프톨레미 3세를 가리키게 됩니다. 프톨레미 3세는 왕이 된 다음에 자신의 누이 베레니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셀루쿠스 왕국을 공격하였는데 이것이 제3차 시리아 전쟁입니다. 프톨레미 3세는 나우디케를 죽이고 북방 왕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승리하였으며 나우디케의 아들 셀루쿠스 2세로부터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갔습니다. 다니엘 11장 8절 말씀이죠. 제롬은 이때 프톨레미 3세가 은 4만 달란트와 값진 그릇들과 우상 2,500개 등의 전리품을 취하여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번째가 프톨레미 4세입니다. 다니엘 11장 10절과 12절은 제4차 시리아 전쟁에 관한 내용인데 북방왕 셀루쿠스 2세가 남방왕 프톨레미 3세에게 쳐들어갔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물러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셀루쿠스 2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아들들은 셀루쿠스 3세와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두 아들 가운데 장남 셀루쿠스 3세가 먼저 왕위에 올랐으나
주전 223년 소아시아에서의 전쟁에서 전사한 후에 그의 동생 안티오쿠스 3세가 왕위를 잇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힘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물에 넘침같이 프톨레미 3세의 맏아들 프톨레미 4세를 공격하여 견고한 성을 빼앗게 됩니다. 그러나 프톨레미 4세는 전열을 가다듬고 역으로 안티오쿠스 3세를 공격하여 잃어버린 영토를 많이 회복하게 되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주전 217년 제4차 시리아 전쟁 끝에 있었던 라피아 전투인 것입니다. 이 라피아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사 지금 근방에 있는 지역이죠. 이 사실을 가리켜 다니엘 11장 11절에서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톨레미 4세는 안티오쿠스 3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수만 명을 죽일 정도로 세력을 떨친 후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진 그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습니다. 그 후 프톨레미 4세는 주전 203년에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죽게 되고 세력을 더하지 못하였다고 다니엘 11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왕이죠. 이 프톨레미 5세죠. 다니엘 11장 13절에서 17절은 제5차 시리아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프톨레미 4세가 죽고 프톨레미 5세가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주변의 여러 나라가 연합하여 프톨레미 왕국을 공격하였습니다. 이것을 다니엘 11장 14절에서는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다인들 중에 셀루쿠스 왕조의 힘을 빌어 유다의 독립을 꾀하려는 자들이 있었는데 다니엘 11장 14절에서는 이들을 강포한 자라고 했습니다. 강포한 자는 히브리어로 페리츠라는 단어인데 파괴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고 교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술책으로 셀루쿠스 왕조를 끌어들여 유다의 독립이라는 이상을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유다는 그들에게 비교적 관대했던 프톨레미 왕조 대신에 셀루쿠스 왕조의 가혹한 통치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주전 198년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는 파네우스 전투 때 프톨레미 5세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다니엘 11장 15절과 16절 말씀이죠. 이때 안티오쿠스 3세는 토성을 쌓으면서 남방왕을 공격하였으며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었고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팔레스타인은 셀루쿠스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다니엘 11장 16절에서는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차지한 영화로운 땅은 히브리어로 에레츠 하체비라는 단어로 아름다움의 땅, 광채의 땅이라는 뜻이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셀루쿠스 왕조 지배 시대죠. 이 시대는 주전 198년에서 164년까지의 시기입니다. 셀루쿠스 왕조의 가장 강력한 군주였던 안티오쿠스 3세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프톨레미 왕조와 자주 충돌을 하게 됩니다. 주전 198년 안티오쿠스 3세가 프톨레미 5세와의 파네우스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치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유다인들이 주전 198년까지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는 동안 셀루쿠스 왕조의 왕들은 차례대로 셀루쿠스 1세, 안티오쿠스 1세, 또 안티오쿠스 2세, 셀루쿠스 2세, 3세로 왕들이 이어가게 됩니다.
프톨레미 왕조는 유다 간섭과 전통에 관용적이었던 반면에 셀루쿠스 왕조는 유다인들에게 헬레니즘 문화를 강압적으로 이식시키려 했습니다. 또한 유다인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성전 보물을 약탈했습니다. 셀루쿠스 왕조 중에 유다인들을 통치했던 왕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 안티오쿠스 3세죠. 북방아 안티오쿠스 3세는 프톨레미 5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전 198년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후 안티오쿠스 3세는 프톨레미 왕조를 다 점령하려고 자기 온 왕국의 힘을 동원하여 왔다가 화친 정책을 써서 자신의 딸인 클레오파트라 1세를 프톨레미 5세와 결혼을 시킵니다. 다니엘 11장 17절 말씀이에요. 이는 당시 세계 강자로 떠오르고 있던 로마를 견제하고 딸을 이용해서 프톨레미 왕조를 자기 지배하에 두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클레오파트라 1세는 프톨레미 5세와 결혼한 후에 남편을 사랑하여 프톨레미 왕조를 위해 헌신했고 그 왕국의 충성을 다 바치게 됩니다. 또 자기 남편 프톨레미 5세로 하여금 로마와 동맹을 맺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 11장 17절 하반절에서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라고 예언한 그대로 안티오쿠스 3세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안티오쿠스 3세는 지중해의 여러 섬들을 공격하여 많이 점령하였고 다니엘의 예언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등장했던 한 대장, 곧 로마의 루키우스 스키피오 장군을 심하게 모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키피오 장군은 그 모욕을 중단시키고 오히려 그 모욕이 안티오쿠스 3세에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그네시아 전투인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스키피오 장군은 군사 3만으로 안티오쿠스 3세의 7만 군대를 격파하고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 안티오쿠스 4세를 비롯한 20여 명을 로마에 볼모로 끌고 갔으며 또한 해마다 막대한 배상금을 로마에 바치게 하였습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로마에게 대패한 후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이에 대하여 다니엘 11장 19절에서는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땅에 떨어진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재기를 다짐하며 군비를 확장하였으나 반란군에게 살해되고 말았으니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다니엘 11장 19절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의 거창했던 계획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셀루쿠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3세를 이어 그의 아들 셀루쿠스 4세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 부친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떠맡게 된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백성을 착취했죠. 다니엘 11장 20절에 나오는 토색하는 자는 히브리어 나가스라는 단어인데 세금을 징수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는 재무장관 헬리오도루스를 시켜서 아름다운 곳을 두루다니며, 여기 아름다운 곳은 팔레스타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을 두루다니며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강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게 했습니다. 그 후 셀루쿠스 4세는 다니엘 11장 20절 하반절에서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라고 예언된 대로 전쟁터에서 자기가 임명한 헬리오도루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죠. 셀루쿠스 4세를 계승한 왕은 그의 동생인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를 가리켜 다니엘 11장 21절에서는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비천한 사람, 이것은 업신여기다 멸시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바자의 수동형으로서 누군가에 의해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 마땅히 경멸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안티오쿠스 4세가 결코 왕으로 인정받을 위인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부친인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에게 패하였을 때 전쟁의 볼모로 로마에 끌려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는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셀루쿠스 4세의 장자로 왕위에 오른 자였던 데메트리우스를 자기 대신 로마의 볼모로 끌어들이는 간계를 부렸는가 하면 또 셀루쿠스 4세의 둘째 아들 안티오쿠스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기 부하 안드로니쿠스를 보내 오히려 그를 암살했습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안드로니쿠스까지 살해했으며 형 셀루쿠스 4세를 죽였던 헬리오도루스도 처단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니엘 11장 21절 하반절에서는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훌로 그날을 얻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괴훌은 속일 개자, 속일 훌이죠. 교모하고 간사에게 속임, 이상 야릇한 속임이란 뜻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겉으로는 평안하여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이게 하면서도 온갖 거짓과 교활한 속임수로 왕자에 올랐던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프톨레미 6세와 3번 전쟁을 하였는데 제1차 전쟁 내용이 다니엘 11장 22절과 24절의 내용이고 제2차 전쟁의 내용은 다니엘 11장 25절과 28절 내용이죠. 그리고 제3차 전쟁의 내용은 다니엘 11장 29절과 30절 상반절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하여 성경은 이 다니엘 8장에서 4뿔 중에 한 뿔에서 나오는 작은 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이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하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지도자인 별들을 떨어뜨리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고 성소를 헐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 8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죠. 이렇게 더럽혀진 성소가 정결하게 회복될 때까지 2300주야가 걸릴 것이라고 다니엘 8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4세의 유다 종교 말살 정책이 시작된 주전 170년부터 마카비 혁명으로 성전이 회복된 주전 164년 12월 약까지 약 2300주야가 지나갑니다. 이런 안티오쿠스 4세의 행동은 말세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죠. 이 4세의 최후에 대하여 다니엘 8장 25절에서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우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또 다니엘 11장 45절에서는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모독한 죄로 내장이 썩어 들어가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너무도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는 아무리 그 권세가 강할지라도 결국에는 멸망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그러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11장 35절에서는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들의 활동 기한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 있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적그리스도의 핍박 속에서도 용맹을 발하고 연단 속에 정결케 되며 끝까지 기다려서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이나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과 계시록 13장 10절과 14장 12절 말씀을 참고하시면은 우리가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이 핍박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신구약 중간기 시대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카비 혁명과 하스몬 왕조 시대, 그리고 로마 지배 시대까지, 이 로마 지배 시대는 주전 63년에서 주전 4년까지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떠한 시기에 어떤 나라가 역사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시기에 오셨는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 그리고 성취하는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강건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제작 방송하는 YTN 뉴스 FM. 어제를 돌아보고 내일을 내다보고 오늘을 바로 봅니다. 당신의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 큰 꿈을 꾸고 있습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미래보험 역시 성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래보험은 최고의 비즈니스 종합보험사인 네이션와이드와 손잡고 일하고 있습니다. 미래보험은 당신이 큰 꿈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당신의 비즈니스의 보호와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미래보험으로 오늘 전화주세요. 714-752-8981 714-752-8981 Nationwide is on your side. 안녕하세요. 정재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요.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은 서울 메디컬 그룹과 계약된 보험회사에 가입하시면 최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캔, 블루크로스, 헬스넷,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센트럴 헬스, 케어 퍼스트, 블루실드, 이지초이스, 휴마나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서울 메디컬 그룹과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십시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초음파, CT 등 종합검진을 해드리며 이번 시에는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 최고의 메디컬 그룹 서울 메디컬 그룹 213-480-7770 213-480-7770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고 편안한 치료를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할리우드 장로병원 협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로우 213-382-8051 213-382-8051 캐더링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맛으로 캐더링의 차별화를 선언한 낙원 캐더링. 10인 이상 크고 작은 모임과 결혼 피로연, 각종 파티, 정성을 다한 경제적이고 품위 있는 메뉴로 모든 행사에 만족을 드립니다. 음식 맛있기로 유명한 낙원 캐더링. 신선한 맛에 놀라는 직접 담근 김치도 판매 시작. 323-466-3737 323-466-3737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30명 이상 주문 시 딜리버리 프리. 호텔급 요리에 25년이 넘는 경력과 역사, 새롭게 단장한 넓은 홀과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는 신북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게와 랍스터 요리 그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품격 높은 여러분에게 걸맞는 분위기와 요리는 신북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 수준 높은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신북경은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213-381-3003 8년 연속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의 제주 롯데호텔에서 누리는 감동의 고국 방문도, 한국 내 정확도 1위의 건강검진도,
라스베가스 벨라지오와 아리아 호텔의 미사부 여행은 물론 전 미국 시장을 평정한 캐나다 로키, 옐로스톤 관광명소까지 하얏트 호텔의 하와이, 로마 셰라톤 호텔의 유럽, 칸쿤, 미서부 및 동부, 남미, 호주, 중국, 일본 여행도 환상의 크루즈도 언제나 3호입니다. 전 미주 12년 연속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전 세계 티켓도 3호가 가장 저렴합니다.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LA 3호 관광. 1998년 한인사회 최초 파머스 보험 지정업체 모든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럭키 바디샵. 작업의 결과에 대한 완벽한 신뢰는 럭키 바디샵의 자랑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전문 성실, 정직, 신용의 완벽한 수리로 당신의 차를 새 차처럼 만들어드립니다. 럭키 바디샵의 작업의 결과는 라이프타임 워런티합니다. 럭키 바디샵 213-365-6000. 올 여름은 팔라카지노 스파리조트에서 정말 화끈하게 보내세요. 5월 19일에 새롭게 오픈하는 환상적인 수영장 콤플렉스에는 폭포, 캠파이어, 월풀, 데이비드들이 갖춰져 있어 더위를 시원하게 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남가주에서 최고로 열기 넘치는 콘서트들이 펼쳐질 예정이니 꼭 오셔서 흥겨운 시간을 즐겨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parlacasino.com/ko에서 확인하세요. 팔라카지노 스파리조트는 북부 샌디에고 카운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밀그룹 전기자동차 GB모터스 사업 설명회. 7초 혁명 신재생에너지 그래핀 배터리. 7초 충전 35km, 20분 충전 600km. 주행 테스트 완료. 미국 나스닥 상장 전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 투자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사업 설명회는 LA 부에나팍 두 곳에서 있습니다. LA는 4월 12일 목요일 오후 2시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 부에나팍은 4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 홀리데이인 부에나팍 뱅퀴트홀. 213-275-7140 213-275-7140. 참석 예약 꼭 하셔야 합니다. 우와, 아빠다! 오늘 아빠 보고 싶었어요? 네! 아유, 손님들이 드실 건데 정성을 다해야지, 안 그래? 답이나 너만 생각하면 자꾸 웃음이 나. 부모님을 생각하며 열심히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충성! 당신을 향합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가수 박완규입니다. 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면 뉴스를 챙겨보기가 쉽지 않아서 저도 늘 이동 중에 YTN 라디오로 뉴스를 즐겨 듣곤 했는데요. YTN 라디오가 그리운 한국의 다양한 뉴스와 소식들 그리고 좋은 음악들까지 들려드릴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Always first, YTN. 안녕하세요. 감성 라디오 DJ 지입니다. 최신 K-팝에서부터 지나간 추억의 노래 그리고 인기 OST를 들을 수 있는 라디오 방송을 찾고 계시나요? YTN 라디오 USA의 새로운 음악 방송 뮤직 에비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뮤직 에비뉴에서는 음악과 라디오를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직접 음악을 선곡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YTN 뮤직 에비뉴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세요. 연애, 사랑, 이별, 썸, 취업, 그냥 사는 이야기 모두 다 환영합니다. 감성 라디오 DJ 지희와 매일 2시간 함께해요. 뮤직 에비뉴 뮤직 큐. YT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연방하원에 출마하는 영킴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참 오랫동안 에로이스 의원님과 일하면서 연방의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한인 연방의원이 더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이때 에로이스 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연방의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준비된 후보라 생각하시면 저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번엔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선거에 올인하려고 합니다. 1차 목표는 6월 예선을 통과해서 11월 본선에서 우리 한인사회에 큰 기쁨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